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주요 방역 지표들은 악화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월요일에는 이제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있으니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물론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대로 이 유지선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걸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400명 하던 게 이제는 500~600명, 600~700명으로 점점 매주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일단 지난주로만 비교해봐도 지난주에도 473명이었는데 오늘은 587명이니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1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효과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 또 내일 화요일까지도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률을 보면은 아직도 2.5%가 넘어가고 있고요. 2.52%인데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의 비율도 27%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전국에서 거의 1을 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으로는 1.12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아니고요. 예. 비수도권이 20%, 30% 정도였었는데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환자들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좀 희망적인 건 아직도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3명 줄어서 지금 105명인데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100명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 수는 500~600명씩 늘어가는데 사실은 요양병원, 요양원들의 이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지금 거의 없어서요. 이 환자들이 아마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동반해서 사망률도 1.61%로 상당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의료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생기고 역학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역학조사를 할지 못하는 즉 1000명 이상이 넘어갔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이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4차 유행 굉장히 무섭습니다만은 거기에 단시간에 도달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잘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도 예방접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을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더 올랐습니다. 최근 20%를 지속하고 있다가 27.5%까지 오른 상황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진자가 더 퍼져 있다는 거 그리고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방역으로 따라잡기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어디서 이제 확진의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걸 파악할 수가 없는 환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원들이 더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역 체계 안에서 이 감염이 이루어져서 좀 빨리빨리 역학조사가 따라갈 수 있다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확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1.11 정도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3차 대유행 때 이제 그 경험을 좀 돌이켜 본다면 그때 한 1.4 정도 됐을 때 이 갑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한 2배까지 이제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더블링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일주 안에 이제 일어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였을 때는 이제 한 15일 지나니까 1000명이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우리가 이걸 줄여가면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식간에 이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서 방역 당국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금방 1000명, 2000명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병상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이제 감염이 정도이긴 하지만 감염 규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좀 통제하지 못하는 4차 대유행의 한복판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전체 확진자 수 자체를 낮추진 못하더라도 지금 짚어본 그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있잖아요. 그 비율을 좀 낮춰야 방역 통제망 안에서 관리가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는 방역 통제망 안에서 즉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리고 싶지만 통제 밖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더 위험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변이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예.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변이주가 있을 때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가 된다면은 전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염 불명의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N차 감염의 고리는 우리 방역의 통제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각자가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진단 검사를 받고 자신이 격리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소한 막는, 즉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격리 상황이 되어야만 이것들이 막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검사 받으러 갈 일도 없고 예. 결국은 그 사람은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모임 금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그 안에서 감염은 확실하게 제한이 될 텐데 모임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무증상으로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변이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되면서 오사카 부, 그러니까 880만 명 정도의 인구인데 900명이 넘는 환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확진자를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변이주들이 갑자기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의심해야 되고 그것들을 변이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이제 연동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정부 방역 지침과는 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민생과 방역을 동시에 잡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종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를 각각 이제 원칙을 달리해서 예.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업종별로 이제 각 단체나 이런 이익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확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자정까지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따로 이제 또 어떤 뭐 홀덤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예. 또 나머지는 홀라텍 이런 것들은 카페와 동일하게 10시까지 한다든지 기존에 이제 유흥업소와 이제 같이 묶어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나누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확정할지는 이제 중앙정부 중대본하고 이제 논의를 협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신속항원 검사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자가진단 키트를 얘기하는 네네네. 겁니다. 노래 연습장에 이제 이것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자가진단 키트가 사용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식약처에 이것을 사용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용 승인이 되면 일종의 시범 사업의 형태로 서울이 노래 연습장에 먼저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예를 들면 검체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 키트 자체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좀 감염이 이제 좀 잘못돼서 잘못 판정돼서 양성이 잘못 판정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여러 번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뭔가 어쨌든
그동안에 뭔가 좀 방역 원칙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예. 동시에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자유가 책임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을 해서 강하게 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 가지네요. 업종별 완화, 자가키트 도입,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잘 못하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평가는 백 교수께서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속 진단 키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잘 만드는 로슈에서 한 10불 정도로 개발을 했는데 정확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에서 보면 슈퍼나 약국에서 판다고 그랬을 때 적어도 15,000원에서 2만 원을 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자가키트를 쓴다면은 본인 돈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업주가 내라고 그러면은 10,000원, 2만 원씩을 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줘도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자기가 할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 의심스러워서 내가 사서 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이 정확도, 민감도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80%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유증상자가 아닌 감염 초기에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5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열 체크하는 경우 열이 나는 사람들이면 50%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발열 체크에 의해서 걸려지는 비율이나 이 신속 진단 키트나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좀 집에 있는 것이 좋고 예.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갈 때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다들 갈 텐데 예. 이것을 자가 진단 키트로서 한다는 것은 시범 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또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유흥시설들에 있어서의 영업 제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입니다. 이거 이상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풀어줘서 12시까지 한다는 의미는 예.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이런 전제가 붙을 수가 있지만 예.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시라는 이 방역수칙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이것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방역당국의 능력이 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영업을 풀어준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의 방향으로 보면은 우리 방역이라는 것이 생활 방역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환자는 발생할 때 좀 넓게 퍼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지금 4차 유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떤 서울형 거리두기와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 거리두기, 중앙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 이게 뭔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방역 당국의 그런 어떤 방역 지침이나 이런 거 외에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돼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거리두기 상향을 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거리두기를 업종별로 좀 다른 걸 적용을 하고 그러한 원칙 자체는 사실 중앙에 있는 방역 당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거리두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온 바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과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도입을 할 것인지 이런 여부도 검토 중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접점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역 당국이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금 확진자 발생 수가 굉장히 많고 4차 대유행에 실질적으로 진입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일각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 사각지대를 통해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확산세가 또 이루어질 것을 이제 여러모로 걱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렇게 좀 논의의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한 사안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방역당국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논의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어느 정도 폭으로 이제 좀 중앙에 이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좀 의견의 일치를 좀 어느 정도 볼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시점이나 예. 실시하는 방안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면밀히 좀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이 방침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방역 수칙을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할 때는 방역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원론에 대해서는 굳이 또 부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효적으로 이것이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네. 이런 것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 의무였던 것 같고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뭐 경고를 하고 나서 그래도 착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조치가 취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마스크는 의무화인 겁니다. 그래서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과태료 10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의 이제 운영자의 예. 경우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실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건물 내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각종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외에서의 활동인데 이 2m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뭐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또는 집회에 준하는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실외 활동을 이렇게 할 때에도 이 거리두기 2m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마스크를 이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없도록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 얘기 저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오늘부터 재개가 됐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유럽 사례들도 있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 기준점이랄까요? 나이를 잡는 그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텐데 일단은 우리는 30세 미만만을 제외한 배경, 그 결정의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 30세 미만이 위험도가 높아서 예.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지금 이 혈전이긴 한데 아주 희귀하면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이라는 거는 100만 명 정도에 한 명씩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제한 발생적인데 독일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8만 7천 명에서 한 명, 거의 10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유럽 전체로 보면은 좀 이거보다는 낮지만 결국은 발생 빈도는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30세 미만으로 했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염되었을 때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20대인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 위험도 자체, 즉 입원을 한다든지 중증이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물론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주 낮은 확률에 비해서 이 희귀한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낮긴 하지만 예. 이왕이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다른 백신을 맞고 아니면 좀 연기를 하든가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령별로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거의 예. 뭐 50대, 60대에서도 나타난 상황이 있고 또 성별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가 좀 더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원인 위험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득과 또 이 위험들을 비교해 봤을 때 20대 정도는 안 맞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영국의 권고고 유럽들은 60세라든지 55세 정도로 하면서 다른 백신들을 권고하면서 맞추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일단 한 번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13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이 20대에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3만 5천 명은 2차 접종을 뭘로 할 것이냐 예.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당국의 방침은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아도 상관없다 하는 예. 것이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통 한 3일에부터 한 16일, 뭐 길게는 한 28일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1차 접종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2차 접종 후에 나타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우리나라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임상 결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맞아도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적인 근거가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예. 좀 뜬금없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결정 나온 것 중에서 2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30세 미만도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그대로 받는 걸로 결정이 난 예, 거예요? 일단 앞으로 1차 접종은 20대는 안 하지만 예. 지금 30세 미만은 1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지만 이미 맞은 사람들이 한 13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2차 접종을 정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이해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일단 뭐 나이나 성별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럽 국가별로는 나이 제한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지금 프랑스는 55세 미만, 그리고 독일은 60세 미만에 대해서 좀 접종을 제한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물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국가별로 결정한 것이 예. 뭐 다 맞는 것은 또 아닐 텐데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근데도 뭐 55세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뭐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한 걸까요? 처음에는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그래서 예. 권고를 하지 않다가 예, 예. 지금에 와서는 또 65세 미만, 뭐 60세, 그러니까요. 55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와서는 별로 근거는 없는 내용이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의 수용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른 백신들도 프렘 B가 있어서 다른 백신으로 하자는 뜻에 불과하고요. 예.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미만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조 증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전이 네.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사망한다면은 뭐 100만 명에 한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우리가 이 전조 증상만 잘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만 한다면은 사망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특히 3일이 지나가면서도 어떤 증상이든지 낫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일단 의심해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이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진단, 치료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준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만 명에 한 명 생기는 건 아나필락틱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도 10만 명에 한 명 정도에 생기는데 이것은 30분 이내에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데 비해서 이 혈전 부작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시간을 지나면서 천천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면은 바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혈전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모두 3건인데 이 3건 모두 희귀혈전 증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유럽의약품청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 그냥 혈전은 아니고 희귀혈전이잖아요. 그냥 혈전은 우리 일상적으로도 뭐 1000명에 1명 이상 발생하고 우리 혈전 응고제들, 혈액 예. 응고제, 항응고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스피린이라도 먹고 있는 고령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혈전이 생겨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소판이라는 것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혈소판 자체가 감소하면서 그 혈소판들이 뭉쳐서 혈전을 만드는 이 질병은 굉장히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건이 있긴 했습니다. 그 20대 응급요원이 예. 이 CVST라고 그래서 이 뇌정맥동 혈전, 그 뇌정맥동에 혈전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원인이 불명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접종받은 지 사흘 후부터 지독한 두통이 점점 낫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6일 만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를 받아서 이 CVST라는 것은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질병이면서 다른 원인들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희귀한 혈전과는 다른 점이 혈소판 감소가 발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서 이 혈전이 생겼다고 보기도 또 어려워서 이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3건이 혈전 발생이 있었는데 100만 건 정도에서 3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관련성이 있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인데 30세 미만을 이제 제외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또 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것이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제 20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백신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된 것인데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개별 이제 제약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백스 퍼실리티하고 백신을 이제 들여오기로 한 그 수는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것을 계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사실상 확정된 이제 것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파이자의 경우에 계약은 1,300만 명분을 했는데 지금 350만 명분이 일단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령층에게 접종을 하는 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또 20대 미만 20대용으로 이제 돌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코백스 퍼실리티 들어오는 분량도 사실은 6월이나 돼야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이제 2분기까지는 어차피 이제 좀 고령층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접종 일정을 짤 거냐는 사실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를 전제로 해서 예. 이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정이 사실은 확정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승인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얀센 백신의 경우에도 예. 해외에서는 이것도 비슷한 혈전 관련 사례가 있다. 그런데 예.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만큼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외에서는 들려오고 있어서 예. 또 이런 백신과 관련된 불안감이 다른 종류의 백신에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의 어떤 논란이 또 여러모로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좀 더 많이 이제 조기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어떻게 자기가 대처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좀 부과가 돼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죠. 네. 20대에 대한 접종은 일단 조정이 되면서 결국에 당초에 계획했던 백신 접종 계획과는 조금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남의 또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춤을 추던 분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단 무허가 클럽이었고요. 춤을 추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밀접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또 춤을 추셨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 손님들이 경찰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도 해서 이런 사례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거죠. 예. 네, 이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회 상규에 반해서도 이거 예. 비해서도 이제 죄는 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례는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무허가 클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예. 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클럽 형태로 이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무대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춤을 추게 이제 한 그런 형태였고. 대부분 이제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춤을 추는데 30, 40대 주부와 직장인들이 다수였다고 하고 예. 이게 일종의 동호회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 댄스 동호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뭔가 하여튼 정열적인 춤을 이제 모여서 췄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이 났는지 그 상황에서 단속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그런 과정이 된 건데 예. 아마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는 이분들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에서는 방역수칙이 좀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정황도 있고 예. 또 업주가 결국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록한 대로 지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주가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이런 형식의 어떤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예. 이 단속을 피해서 좀 편법 영업을 한다든지 뒷문을 열어놓고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런 공간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꼼수의 사례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완화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런 장면만 보면 뭐 한숨만 나오죠. 춤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그거 따라하면서 춤추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될 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냐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하시는데 김민아 평론가 말씀대로 죄는 죄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